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촉각, 공간에 대한 인지 등 다양한 감각 매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하나의 매체를 다른 매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일컫습니다. 멀티모달 개념이 중요해진 것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인식하고 매체 간 변환이 가능한 멀티모달 AI 모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멀티모달 AI 모델들은 우리가 프롬프트에 문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환시켜줍니다. 반대로 이미지나 영상을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나 청각 정보로 변환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 즉 LLM 모델이 텍스트 정보만 인식하고 생성했다면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매체 등을 동시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식의 매체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에드거 앨런 포 단편소설의 이 대목과 상품 이미지, 까마귀 효과음을 참고해서 고디코로풍 광고 영상을 만들어줘 라는 요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은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굉장히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에서 흥행에 성공해 화제가 된 영화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하고 연출한 장성호 감독은 AI 기술로 영화 창작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만큼 창작자들의 독창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영화 시장이 1인 창작자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듯이 멀티모달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창작자가 현재의 영화 스튜디오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내러티브 형식의 영상을 만든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 업계에 소속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영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AI 서비스를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에 걸맞은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술은 그냥 화려하고 요란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AI 슬롭 컨텐츠들이 그렇습니다. AI 슬롭은 오물을 뜻하는 슬롭과 AI 생성 컨텐츠를 결합한 신조어로 AI를 통해 대량으로 쏟아지는 저품질 컨텐츠들을 일컫습니다. SNS 등의 유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컨텐츠가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늘날 멀티모달 AI 기술로 손쉽게 대량 생성되는 극단적 컨텐츠들이 사회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리터러시는 매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역량을 의미합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면 주로 문자 텍스트를 읽는 문해력에 국한해서 논의됐지만 멀티모달 AI 시대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매체가 결합된 영화를 읽고 또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조합해서 영화로 표현하는 영화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멀티모달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소비자로 또 멀티모달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생산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키오스크 사용과 같습니다. 키오스크에는 문자 텍스트, 시각 이미지와 영상, 청각적 소리, 촉각적인 터치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면 이제 기본적인 상품 주문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고전 영화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읽기라고 하면 보통 고전 문학을 떠올립니다. 서울대에서 선정한 꼭 읽어야 할 고전 문학, 이런 책들 한두 권은 다 집에 있으실 겁니다. 고전 문학 읽기는 반드시 쌓아야 할 필수 교양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직 예술이나 문화의 측면보다는 오락이나 상품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고전 영화는 교양의 범주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문해력의 측면에서 고전 문학 읽기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멀티모달 AI 시대에는 문자 리터러시를 넘어서 다중적인 리터러시 소양을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전 영화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고전 읽기를 말하려면 무엇이 고전인지, 어떤 기준으로 고전의 지위가 부여되는지 등등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 창작자가 되고 싶다면 장르를 공부해야 합니다. 장르를 변주하거나 파괴하고 싶어도 장르를 알아야 합니다. 고전 영화들은 수많은 장르를 정립했습니다. 고전 영화들은 반복되는 장르의 전형이 아니라 원형을 제시합니다. 전형이란 장르에서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과 표현, 클리셰를 의미합니다. 전형은 장르의 규범과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저 갈등의 표면적 측면만을 답습합니다. 반면 원형은 그러한 갈등과 형식, 표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구조를 일컫습니다. 장르의 고전들은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신화 연구를 통해 제시한 세계의 원형적 구조, 문화 대 자연, 우리 대 타자, 하늘과 땅,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둠 같은 이양 대립항들을 드러냅니다. 가장 기초적인 규칙을 알면 무수히 많은 변주가 가능한 것처럼 장르의 근원적인 틀이 되는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변주를 시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가령 술집에서 벌어지는 서부 총잡이와 악당의 눈치 싸움, 이어서 벌어지는 총격전, 석양이 비치는 사막에서 대결을 펼치는 총잡이들, 야만적인 인디언에 맞서는 정의로운 서부 총잡이 같은 이미지와 상황들은 서부극 장르의 전형입니다. 장르 연구의 권위자인 토마스 샤츠는 할리우드 장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에서 문명과 야만의 기본 갈등은 여러 대립 요소로 표현된다. 즉, 동부 대 서부, 정원 대 사막, 미국 대 유럽, 사회 질서 대 무정부, 개인 대 공동체, 마을 대 황야, 카우보이 대 인디언, 여선생 대 댄스걸 등 전형적인 서부극이 그저 영웅과 악당이 대립하는 표면적인 양상만을 드러낸다면 원형을 지닌 고전 서부극은 문명과 야만의 대립이라는 큰 구조 아래 사회 질서 대 무정부, 카우보이 대 인디언, 마을 대 황야, 여선생 대 댄스걸 같은 대립축을 생성합니다. 고전이 제시하는 장르의 원형은 반복적인 재생산이 아니라 창의적인 변주의 기제로 작동합니다. 가령 서부극의 원형적 구조, 즉 문명 대 야만의 대립은 우주 서부극인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저항군과 제국, 제다이 기사와 시스의 대립으로 변주됐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장르물들은 갈등의 심층에 있는 구조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영웅과 악당이 싸운다, 정의가 이긴다 같은 플롯을 반복합니다. 전형적인 서부극에서 정의로운 총잡이는 어떤 균열이나 모순 없이 선하며 그와 대립하는 악당이나 인디언들은 악하고 추합니다. 갈등의 양상을 선과 악, 진리 대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견뎌내며 우리가 고전이라 칭할 만한 깊이를 지닌 작품들은 문명 대 야만, 문화 대 자연, 우리 대 타자, 자유 대 평등, 신 대 인간, 하늘 대 땅, 삶 대 죽음, 밝음 대 어둠, 남성성 대 여성성, 영원 대 필멸 같은 원형적 구조들을 선 대 악, 진리 대 거짓, 아름다움 대 추함 같은 이분법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도식은 우리네 삶에 내재된 복잡한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자서전, 기억, 꿈, 사상에서 이에 대해 논한 바 있는데요. 책 속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악에 접촉하는 것은 그 악에 굴복할 중대한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굴복해서는 안 되며 선한 것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굴복하는 소위 선은 그 윤리적 성격을 상실한다. 그 자체에 나쁜 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굴복한 상태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독의 모든 형태는 나쁘다. 중독 물질이 알코올이든 모르핀이든 이상주의든 상관없이 선과 악을 절대적 대립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윤리적 행동의 기준은 더 이상 선이 범주적 명령의 힘을 지니고 소위 악은 단호히 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관점으로 구성될 수 없다. 악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을 상대화하고 마찬가지로 악도 상대화하여 양자를 역설적 전체의 반쪽들로 전환시킨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칼 융이 말하는 악은 어떤 범죄적인 악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 어두운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선이라는 가치도 극단화되면 악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과 악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악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선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도 선은 악의 방향으로, 악은 선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융의 관점에서 그림자는 혹은 악은 절멸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을 통과해야만 찬란한 낮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둠을 품을 때 밝음도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건 선을 부정하거나 악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융이 마지막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 합쳐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네 삶의 불편하고 복잡한 진실을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 삶에 내포된 모순을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혐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한 극심한 경쟁과 극에 달한 정치적 진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고 나와 다른 타자를 쉽게 배제하고 혐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전 영화가 제시하는 우리는 삶의 복잡한 진실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치관, 다른 주장을 무조건 배격하며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립에 내포된 모순, 어느 쪽도 절대선이 될 수 없다는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게 만듭니다.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고전 영화를 읽고 고전 영화에 대한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고전 영화들이 어떤 원형적 대립을 제시하고 그 대립에서 어떤 모순을 만들어내는지, 그 모순을 통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전 서부극에서는 선과 악이 대결해서 선이 이기고 악이 제거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 악을 전제로 한 선이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고전 서부극의 총잡이는 문명을 지키기 위해 야만적으로 보이는 적들과 싸우지만 그 과정에서 반문명적인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존 포드의 서부극 역마차에서도 총잡이는 인디언들에 맞서 싸워 역마차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인도하지만 문명을 상징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존 포드의 아파치 요새에서는 문명 대 야만의 구도를 선악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대장인 서스데이 중령은 문명의 편에서 인디언 아파치족에 맞서 싸우지만 승리욕에 도취돼 부하들을 사지로 내몹니다. 반면 아파치 추장은 겉으로는 미개해 보이지만 전쟁이 아닌 외교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명의 방증이라 할 군대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시스템은 오히려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야만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존 포드의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에서 법률서 한 권을 들고 코를 단신 서부에 온 동부의 변호사 랜스는 결국 무력을 통해서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무도한 악당 리버티 밸런스를 총으로 심판하고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라는 전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리버티 밸런스를 죽인 것은 서부 총잡이 톰이었습니다. 영화는 유령처럼 미친 존재인 총잡이 톰과 랜스의 거짓된 영웅 신화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 이면에 도사린 핏자국을 직시합니다. 여기서 문명 대 야만, 동부 대 서부, 법치 대 폭력이라는 원형적 구도의 절대적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역설적으로 동부의 법치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서부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존 포드의 서부극은 문명과 야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영웅과 악당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전 서부극을 변주한 우주 서부극 스타워즈에서도 포스의 밝은 면만을 강조하는 순수한 선이라는 관념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악인인 다스베이더로 변질시켰음을 보여주면서 극단적인 선이 악에 가까워진다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정리하자면 고전 영화들은 갈등의 원형적 구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구도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고 두 대립항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모순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령 많은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들이 일과 사랑이라는 구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주인공 여성은 커리어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서브 남주와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남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을 사랑과 욕망이라는 도식에 적용해보면 극단적으로 순수한 사랑이란 욕망에 가까워지며 아주 맹목적인 욕망이란 순수한 감정에 가까워진다는 모순에 도달합니다. 하워드 혹스의 걸작이자 현대 로맨스 장르의 원류인 스크로볼 코미디 명작 그의 연인 프라이데이는 그런 모순을 보여줍니다. 신문기자인 주인공 힐디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약혼자와 직업적 욕망을 채워주는 신문사 편집장이자 전 남편 월터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월터를 선택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선택이 단지 사랑을 포기하고 일적인 성공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힐디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누구보다 유능한 기자입니다. 그런 힐디의 선택 과정은 여성이 가지는 일에 대한 욕망과 한 남자의 여자로만 살아도 행복할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분법을 허물어뜨립니다. 일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힐디와 월터의 감정은 지고지순한 사랑과 비슷해져가고 힐디를 향한 월터의 강한 사랑은 어떤 계략을 쓰든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연인 프라이드에는 순수한 사랑과 성공을 향한 욕망이라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랑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편의적인 정답이 아니라 철학적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그의 연인 프라이데이 같은 고전 로맨스 영화의 원형적 구조를 가장 세련되고 탁월하게 변주한 최근의 로맨스 영화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유명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입니다. 챌린저스는 그의 연인 프라이데이에서 기자라는 일이 그랬던 것처럼 테니스 선수인 패트릭, 아트, 타시의 삼각관계를 통해 그들의 테니스에 대한 욕망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들은 사랑과 욕망의 구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순수한 사랑이라는 형이상학을 강화하지만 고전적 깊이를 가진 영화들은 우리가 꿈꾸는 순수한 사랑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전 혹은 모던 클래식이라 평가하는 영화들은 인간과 삶에 대한 단순한 이분법을 허물고 삶의 불편한 진실, 두 대립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모순을 직시하게 합니다. 고전은 그 모순을 폭로하며 관객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맺거나 혹은 칼 융이 말한 것처럼 모순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온전한 자기 자신에 다다르는 결론에 이릅니다. 영원의 삶을 살던 천사가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영화, 빈 벤더스 감독의 걸작 베를린 천사의 신은 신 대 인간, 하늘 대 땅, 영원 대 필멸이라는 이분법을 허물며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고전 블랙 코미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미소 냉전 시대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핵전쟁의 위기를 코믹하게 풍자하면서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하는 극단적인 두 이념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광기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는 시계 태엽으로 상징되는 기계적 시스템과 오렌지로 상징되는 생명력의 원형적 대립을 통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한 질문으로 끌고 갑니다. 이 영화는 악행을 저지르며 사는 알렉스가 국가 권력에 의해 기계적으로 선한 인간으로 개조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를 통해 자유의지를 지닌 악과 자유의지가 제거된 선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묻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는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사로잡힌 관객을 혼란의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의 투시는 남녀의 성별이 뒤바뀌는 젠더 스와프 코미디 장르의 고전입니다. 이 영화에서 마초적인 성향을 지닌 무명 배우 마이클은 출연 기회를 따내기 위해 여성으로 변장하고 배우로서 여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기 안의 여성성을 발견하게 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되어갑니다. 마이클은 나는 여자로 살 때
더 괜찮은 남자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이클은 여성성을 발견하면서 역설적으로 더 온전한 남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투씨는 남성성 대 여성성의 이분법을 허물며 오늘날 벌어지는 남성 대 여성의 성별 갈등을 넘어 우리가 다른 성별을 깊이 이해할 때 더욱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의 모던 클래식 영화 피아노는 19세기 서구 백인들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문명의 도구인 피아노를 치는 여성 에이다와 자연의 야생성을 간직한 남자 베인스의 사랑을 그립니다. 영화는 문명 대 자연, 이성 대 감정, 의식 대 무의식의 이분법을 통합하면서 온전한 생명력을 지닌 삶이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대 SF 장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리들리 스콧 감독의 고전 SF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인간인 레플리칸트를 사냥하는 블레이드 러너와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레플리칸트의 대립, 그러니까 기계적인 인간들과 인간적인 기계들의 대립을 통해 인간 대 기계라는 이분법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인간 대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묻습니다. 멀티모달 AI 시대에 그저 기술적으로 화려하기만 한 컨텐츠가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싶으시다면 고전 영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더불어 서로를 고립시키는 혐오의 시대에 고전 영화를 읽어나가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